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양주에 거주 중인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썰TV에서 들으셨던 사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 남편 위장이혼 사망입니다. 주제만 듣고도 혹시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요? 저는 남편 시신도 못 보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을 제가 5년 만에 다시 마주했었죠. 그것도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여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살다 그런 일을 제가 겪게 될 줄이야. 제가 겪은 저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어도 아내의 유혹 뺨칠 만한 막장 드라마가 탄생할 것 같네요. 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혼했던 그 남자와 시댁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볼게요. 어머니,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 왜 마음대로 제 속옷을 건드세요? 이건 아니죠.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강도라도 들었던 건 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부적이 있다고 애가 생기면 대한민국에서 난임 치료하는 부부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저도 아이 갖고 싶어요.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아이고, 너무하기는 누가 너무해? 너야말로 나한테 참 너무하다. 응? 참 너무해. 그래, 며느리도 집 비밀번호는 알려주기 싫다고 하지. 아들놈도 알려주기 싫다고 하지. 그래서 내가 열쇠기사 불러서 따고 들어갔다. 이것부터가 문제야. 이것부터가. 내가 내 아들놈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도 못해서, 어? 열쇠기사까지 불러서 그렇게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냐? 나도 무슨 도둑년처럼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어. 그런데 뭘 어쩌겠어. 당장 오늘 붙여놔야 효력이 있다는데. 내가 그 부적 써온다고 얼마나 돈을 들인 줄 알아? 세상에, 대체가 말이야.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이래서 내가 너랑 우리 기호 결혼 반대했던 거야. 응? 그 무당 말이 딱 맞아. 네가 우리 집안 대 다 끊어먹을 거라더니만은 지금 이 꼴을 봐봐라. 응? 아휴, 속 터져. 너야말로 나한테 너무한 거야. 알아? 어디서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시어미한테 전화해서는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저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 안에서 아이는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죠. 정말 많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병원은 거의 제 집 드나들듯 다녔고요. 남편이랑 저는 그냥 둘이서 살자라고 정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장남이 자식을 낳아야 대가 이어지는데 무자식이라니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를 들들 볶아댔어요. 집 비밀번호를 모르니까는 열쇠기사를 불러서 저희 집 문을 따고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안방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뒤져서 제 속옷이란 속옷에다가 죄다 부적을 꿰매 놓았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처음에 그 광경을 봤을 때는 도둑이 둔 줄 알고 식겁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속옷에 붙은 부적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광경을 남편도 같이 봤었어요.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당시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남편도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죠.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 대 다 끊어지는 거다라면서 사주를 받던 얘기로 또 제게 화를 낼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봐. 내가 얘기할게. 여보세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몇 번이고 얘기했었잖아. 아니야? 생기지도 않은 애를 부적 같은 거로 만든다는 게 말이 돼? 거기 점집 어디야? 내가 아주 사기꾼이라고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니까. 우리가 괜찮다는데 왜 엄마가 자꾸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 사람이 힘든 거야. 알아?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애가 생기는 게 더 이상하지. 어쨌든 내가 지난번에 한 얘기 변함없어요. 나랑 이 사람 더는 애 낳을 생각 없어. 그냥 둘이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이래봐.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래? 어? 장남이 아들 하나 없으면 어떡하냐? 어? 어떡하냐고? 아유, 아유, 내가 제명에 못 죽지. 제명에 못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라고 우기는 시어머니가 있음에도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있어서였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시어머니와 맞서 싸워주었죠. 당시만 해도 저는 내 남편밖에 없구나 하고 살았어요. 유별나게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부부로서 서로를 지켜줄 줄 아는 부부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인간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기에 저는 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을 할 때도 당신이 전업주부하고 내가 더 열심히 돈 벌면 된다라고 씩씩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균형 잡힌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했으니 말이죠. 여보,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소문만 도는 거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뭐 당신 구조조정 대상 돼도 전혀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돈 벌고 있잖아. 당신이 전업주부하고 그리고 어차피 당신 지금 갖고 있는 땅 곧 개발된다며. 당신 직장 동료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할걸? 어쨌든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처럼 직장 계속 다니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거로 걱정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안 굶어 죽어. 그래도 둘이 같이 버는 거랑 당신이 혼자서 버는 거랑 당연히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 거야. 만약에 혹시라도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하면 악착같이 버텨봐야지.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회사 비 다 맞춰가면서 알아서 기는 거지. 땅이야 개발돼야 그게 돈이 되는 거고. 아무튼 좀 심란하기는 하네. 그리고 남편은 땅도 가지고 있었어요. 개발이 될 거라는 소식을 믿고 자기가 사둔 땅이었죠. 땅도 있겠다.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겠다. 저는 정말이지 남편이 전업주부가 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돈을 누가 벌면 뭐 어때요? 같이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제 탓을 해댔어요. 구조조정 얘기 때문에 심란해하던 중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남편이 대화를 하던 중 흘러가듯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시어머니가 그새 들은 거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사람처럼 펑펑 울다가 시어머니는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유, 왜긴요. 자기 아들이 잘릴지도 모르는 거 그것도 제 탓이라고 말입니다. 아유, 그래서 내가 너희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 결혼하면은 기어 넣어? 네 인생 안 풀릴 거라고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사주상으로 네 와이프가 네 길을 쪽쪽 빨아가고 네 앞길 망칠 거라고, 응? 그 무당 이용하다고 아주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던 양반이야. 내가 니들 날 잡겠다고 할 때 친작 가서 궁합봤던 거 아냐? 응? 그런데도 다 미신이라고? 믿을 거 못 된다고 이 어미 말을 싹 잘라먹더니만은 아유, 속 터져. 아유, 얘 둘째야. 소주 한 병만 더 꺼내와라. 응?
아유, 내가 이 꼴을 보고 살 바에는 술이나 퍼마시다 일찍 세상 뜨는 게 낫지. 아유,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아주 내 아들 인생 다 말아먹게 생겼네. 다 말아먹게 생겼어. 굿이라도 하든가 해야지. 아유, 속 터져. 아유. 뭐, 늘 저런 식이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궁합이 아주 찰떡이라 시모가 바로 허락했는데 그 두 사람보다 저희 부부가 더 잘 먹고 사이좋게 잘 살았는데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구박했습니다. 그나마 남편 역시 자기 엄마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 해서 1년에 두세 번? 보면 많이 보던 거라 잠깐만 꾹 참으면 됐었어요. 저 당시에도 그냥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죠. 그렇게 구조조정 이슈로 심란한 시기를 보내던 중 뜻밖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월급쟁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안 잘리려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길게도 아니고 2년만 나갔다 들어오면 돼. 뭐 잘 됐지 뭐. 안 그래? 이참에 여행도 하고 하는 거지. 2년이면 돼. 2년만 나가서 지사 관리하고 들어오면 구조조정 얘기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나도 내 자리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당신이 이거는 이해 좀 해줘. 남편은 해외로 발령이 났다고 했어요.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해외 발령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갑작스럽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죠. 그 사람이 발령받은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이라면 마음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을 거리라 좋았을 텐데 미국이라니. 공항을 떠나는 남편을 보면서도 착잡했었어요. 아휴, 뭐하러 이런 거를 보냈어. 당신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도 다니면서. 참, 여기도 한인마트 있고 한식 맛있게 하는 식당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보내지 마. 당신 마음 충분히 아니까는 이런 거 보내지 말아요. 알겠지? 어떻게 안 보내? 아무리 한인마트 있고 한식당이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 먹는 거랑 같겠어? 완전 다르지. 내가 당신 보러도 못 가니까 음식이라도 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 편하라고 보낸 거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서 드세요. 응? 일은 할 만해? 아, 내가 크리스마스 때 갈까? 한국 사람도 당신 한 명뿐이라면서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어색할 텐데. 저는 미국에 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용량으로 반찬을 해서 보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제주도도 아니고 미국을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마음에 걸렸던 건 남편이 말하기를 한국인 직원이 자기 한 명뿐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이죠. 타지도 외로운데 심지어 타국에서 한국인 직원 한 명 없이 있을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안부를 묻고 있는데 한국말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기호 씨, 이거 먹을 거야? 뭐 어떤 거? 어머, sorry? 분명 한국말이 들려왔는데 똑같은 목소리로 한국어를 했다가 주춤하더니 금세 영어를 쓰더군요. 괜히 그러는 거를 생각했어요. 별것도 아닌 건데 내가 괜히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남편이 식당에 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한식당에서 친구를 사귀었을 수도 있는 거니 말이죠. 남편 역시 서둘러 제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잠깐 밖에 나왔다고 말입니다. 나 지금 잠깐 점심 사러 밖에 나왔어. 한국 사람 보러 내가 한인식당에 더 자주 온다니까. 내가 얼마나 자주 왔으면 여기 직원들이랑 형, 누나, 오빠 뭐 별걸 다 하고 지내. 당신 남편 다른 건 몰라도 친화력 하나는 끝장나잖아. 나 진짜 여기저기서 잘 먹고 다니니까 무리해서 반찬하지 마. 알았지? 내일 또 통화하자. 그럴 수 있겠거니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여자 문제 이런 거는 정말 단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었던 사람이니 그냥 남편이라는 인간을 제가 철썩 믿었어요. 하지만 의문의 한국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였을 줄이야.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장거리 부부로서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했죠. 여보, 일이 바쁜가 보네. 시간 날 때 연락 줘. 당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메일도 확인 안 하고. 나 걱정돼. 잘 있으면 잘 있다 그거라도 알려줘. 그러다가 정말 일상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겠어요? 2주가 넘도록 말입니다. 지금도 저 당시만 생각하면 사람이 피가 마른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겠더군요. 전화도 문자도 메일도 여러 수단 중에 단 하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죠. 회사에서는 분명히 멀쩡하게 근태를 하고 있다고 말해줬는데 당사자인 남편과 연락은 안 되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 급하게 연차를 몰아서 쓰고 미국을 가기로 했어요. 출국하기 이틀 전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해외라 나가고 나서 연락 한 번 왕래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네 동서가 보낸 메시지 보고 그리로 좀 와라. 옷은 너무 튀게 입지 말고 우리도 여기서 한두 시간 걸리니까 시간 맞춰서 오고. 어머니는 대뜸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동서가 보낸 주소지로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어요. 당장 이틀 뒤면 미국으로 가야 해서 할 게 많은데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속 시끄러워 할까봐 남편이 연락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하고 있었죠. 일단은 동서가 보내준 내용의 주소지를 찍고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착 장소가 다름 아닌 납골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마주한 저는 대체 여기는 왜 온 건가 하는 표정으로 말없이 그들 뒤를 따라갔어요. 수많은 칸을 지나 발걸음을 멈췄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서방님, 동서,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게 뭐야? 이 사람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예? 우리 남편 이름이 왜 여기 있냐니까요? 서방님!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우리 기호 씨 이름이 여기 적혀 있냐니까요? 왜? 왜 우리 남편 사진이 여기 붙어 있어요? 왜? 수많은 작은 유리칸, 그리고 그 유리칸 너머에는 고인들의 유골이 담긴 도자기가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그중 어느 한 곳에는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냥 이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기고 싶어도 환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를 몰래카메라 하고 있는 건가 싶었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엉엉 울며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냉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동생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 남편이 왜 여기 있냐, 미친 듯이 울다가 저는 결국 혼절하고야 말았죠. 내가 언제 어떻게 쓰러진 줄도 모른 채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죠. 이제 정신이 좀 드냐? 아휴, 간호사한테 얘기할 테니까 옷 챙겨서 나와라. 앞에 있을 테니까. 눈을 뜬 제 옆에 제발 남편이 있길 바랬는데 제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든 저를 보면서 차갑게 이야기했어요. 앞에 있을 테니 몸 추스르고 나오라고 말입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치 산 송장처럼 저는 털레털레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서류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사망 처리가 된 남편의 이름이 적힌 종이었어요. 그래도 사망 신고서라도 너 데리고 가서 같이 내기하고 싶었는데 네가 하도 눈을 안 뜨길래 내가 다녀왔다. 기호,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울지 마. 네가 울 자격이나 있니? 내가 말했었지? 네가 우리 기호 명줄 잡아먹는 거라고. 네가 네 남편 잡아먹고 나서 뭘 울어 울기를. 지금 땅치고 울고 싶은 건 나다.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말렸으면 우리 기호 명줄이 길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왜 죄송하다고 했던 건지. 지금이야 억울하고 분이 안 풀리지만 저 당시에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생각에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았어요. 정말로 시어머니 말대로 내가 남편이랑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인데 결혼해서 멀쩡히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한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장례도 절에서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 그리고 저 이렇게만 치렀습니다. 남편의 절친한 지인들 몇 명과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후 시댁 식구들은 제 집에서 남편 집만 쏙 빼갔습니다. 그 집은 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짐을 빼주겠다며 홀라당 갖고 가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집을 나서면서 시어머니는 앞으로 보는 일 없게 하자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지간히도 제가 싫었나 봅니다. 저딴 식으로 했던 걸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죽은 줄로만 안 채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누군가 제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명줄을 줄여버리는 사람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시간 동안 남편이 망자로 처리되어 있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 등본도 안 봤었어요. 뭐 그런 점 외에는 일상을 되찾아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기 전까진 말이에요. 아니, 야, 저기 헛소리라고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네 남편 기호 씨 정말로 죽은 거 맞지? 아니,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질문이긴 한데 나도 내가 본 게 뭔지 믿기지가 않거든. 그런데 분명히 와,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기호 씨다. 정말로. 야, 네가 우리 가게 와서 이모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정말로 기호 씨가 서기호 우리 가게에 어떤 여자랑 밥 먹으러 왔다니까는? 저의 20년 지기 친구가 제게 연락을 해서는 죽은 제 남편을 봤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몇 번을 다시 봐도 제 남편이었다면서 말입니다. 다른 여자랑 자기 식당에 왔다고 말이죠.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나는 남편의 납골당도 다녀왔었고 사망 신고서도 보았고 심지어 장례까지 치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왜인지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친구 가게로 향해서 CCTV를 확인해 보았어요. 친구가 제 남편이라고 한 그 사람과 여자는 고맙게도 CCTV 4대가 여러 각도로 찍을 수 있도록 딱 가운데에 앉아주었더군요.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몇 시간 동안 보았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때려 죽인다고 해도 내 남편이 맞았어요. 찾아가야 한다. 그 남자가 왜 다른 여자와 내 친구 가게에 나타난 건지, 죽었다던 사람이 왜 살아서 내 친구 가게에 나타난 건지, 그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다, 뭐 이런 감정보다는 저런 궁금증이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돈까지 써가면서 시댁에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그것부터 알아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 놈 이름을 넣어봤지만
찾을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 이름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사망 신고까지 했는데 그 이름이 있을 리가요. 제발 좀 꼭 찾아달라고 돈도 더 얹어서 의뢰를 했어요. 꼭 찾아내고 싶었으니 말입니다. 찾았냐? 오늘은 찾으셨냐? 끊임없이 연락을 하던 중 드디어 시댁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명절 바로 전날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그쪽을 조사하면서 알아낸 바로는 명절에 식구들끼리 그 집에 있을 거라는 정보도 알아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날 제게 남편을 봤다는 사실을 알려준 절친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날부터 청심환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막상 그 집 대문 앞에 서고 나니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 짧은 찰나에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고 저와 마주한 건 CCTV 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엄마 친구야? 이모, 안녕하세요. 나는 서율이에요. 이모도 우리 집에 세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옆으로 쫄래쫄래 달려온 한 남자아이가 보였어요. 6살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자기 엄마 팔에 매달려 수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건 다름 아닌 제가 장례를 치르고 보고 싶다고 엉엉 울었던 남편이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초인종 소리는 났는데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으니 이상했던지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군데 이렇게 다들 나가서 아무 소식이 없...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여기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얘 둘째야, 서율이 좀 데리고 들어가라. 서율아, 작은 엄마한테 가서 서율이 초코우유 달라고 해. 알았지? 얼른 들어가요. 서율 엄마도 얼른 들어가 있어. 뭘 얼마나 반가운 손님이라고 네가 여기서 쟤를 상대하니? 얼른 들어가서 네 동서랑 마저 전 붙여라. 너는 나랑 밖에서 얘기하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연락했었는데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당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 이제야 말이 되네. 당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화장한 게 내가 이해가 안 되기는 했었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왜 나한테 거짓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죽은 척 했냐고. 왜? 어머니가 나한테 설명 좀 해줘요. 왜 나한테 이 사람 죽었다고 했어요? 네? 왜 저 사람 죽었다고, 왜 나한테 거짓말 했느냐고요? 그건 뭐예요? 사망신고서는 어떻게 된 거며? 저 사람 낙골당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럼? 네? 말 좀 해봐요, 아무나! 일단 나가서 얘기해, 애 놀라니까. 아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아이가 놀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 인간 뒤로 다시 문이 열리더니 처음에 현관문을 열고 저와 대면했던 그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유리 안에 있으니까 나가서 얘기해. 괜히 애한테 큰 소리 들으면 안 좋아. 여보? 기호씨,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살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어요? 해도 너무하네 정말. 그럼 그냥 이혼하자고 하던가. 가족 여럿이서 지금 사람 하나 등신 만드는 거야? 뭐야? 야, 선아야. 가자고. 이딴 것들이랑 상종하지 말고 가자니까. 야, 저 자식 저거 여자한테 미친놈이야, 어? 참, 사람 겪어봐야 안다고 내가 말로만 들었지. 추하다, 추해. 누구 보고 추하대? 누구 보고 미친놈이라는 거야?
아이고, 10년이 넘도록 자식 하나 못 낳는 거를 우리 집에서 며느리라고 데리고 살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그러라고 했다. 응? 내가 그러라고 했어. 미국에 갔다가 마음 맞는 여자가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애 가졌다고 하길래 내가 너랑 끝내라고 했다. 어차피 대도 못 잇는 거를 뭐하러 와이프라고 네가 옆에 끼고 사냐고 내가 끝내라고 했어. 그 여자구나. 나랑 통화했을 때 당신한테 말 걸었던 여자. 그럼 차라리 나한테 솔직히 말을 하고 이혼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 진짜 해도 너무들 한다. 당신 어머니나 당신 집안 식구들이 나한테 한 거, 그건 나도 아무 상관없어. 애초부터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솔직히 얘기하지. 솔직히 얘기를 했어야지. 나 다른 사람이 생겼다.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하자. 당신 진짜 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거를 몰랐네. 10년이 넘도록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당신을 몰랐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이 상황이 다 사실인 것인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시어머니였던 그 정신 나간 여자가 뒤이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 자식이 죽었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정신 나간 여자가 말해줬죠. 그렇게 해야 너한테 우리 아들 재산 땡전 한 푼도 안 주지. 평생을 시집와서 자식 하나 못 낳은 것한테 뭐 예쁘다고 위자료를 주고 재산까지 나눠줘? 아이고,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우리 귀한 장손 곱디곱게 키우려면 들어갈 돈이 태산일 텐데 그 돈을 너 같은 것한테 주라고? 절대 안 되지. 겨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대답해봐. 겨우 그깟 돈 때문에? 야, 나 너한테 돈 같은 거 받을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당신이 살아있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거 보러 온 거였거든? 그런데 안 되겠다. 내가 억울하고 역 같아서라도 내가 니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 내가 니들을 가만두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어? 그래. 어디 한번 네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한번 그대로 당해봐.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너너거리고 있어? 뭐? 역 같아서? 야!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당신 나랑 무슨 사이인데? 당신 나랑 무슨 사이냐고. 당신 아들 죽었고 나는 시어머니도 없어. 그런데 뭔데 당신이 나한테 육지거리야? 노막 났으면 입 꾹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 당신이 그딴 식으로 살아왔는데 당신 손자며 당신 자식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절대 아니지. 한번 두고 보자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일단 그 인간들이 저를 속일 수 있었던 데는 참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납골당은 그냥 말 그대로 거짓말이었어요. 시동생이었던 놈이 그쪽 관리자와 아는 사이였고 빈자리에 일시적으로 자기 형 사진이며 도자기를 가져다 두고서는 저를 속인 거였죠. 몇 년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서. 그것도 위조였습니다. 아주 집안 식구들 전체가 사기꾼이더군요. 사망 신고서를 위조하는 데 도움을 준 건 동서였던 여자의 사촌이었습니다. 포토샵을 잘하는 그 좋은 재능을 남 속이는 데 쓴 거죠. 그거를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자랑이랍시고 떠들어 댔습니다. 그리고 남편놈 장례식에 왔던 그 친구놈들 다 한패였어요. 남자들 의리는 그런 건가 보죠? 친구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릴 수 있도록 거짓 장례식 조문하는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의리 말입니다. 의리는 그딴 게 아니죠. 적어도 의리라는 건 제 절친이 그날 저와 함께 그 인간들이 있는 소굴에 가주었던 것,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상황을 다 촬영해서 증거로 남긴 것, 그게 의리 아닐까 싶네요. 소송, 손해배상 청구, 복수.
저는 위에 3가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절친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말이에요. 소송이랑 손해배상 청구야. 좋은 변호사를 만났기에 전적으로 변호사한테 맡겨두었죠. 저와 제 친구가 혈안을 하고서 덤벼들었던 건 복수였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그것들한테 내가 겪은 딱 그만큼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 해봐야 그 인간들 아무 감흥도 없을 게 뻔하고, 그렇다면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자는 생각이 들었죠. 야, 아주 대문짝만하게 잘 뽑혔네. 선아, 너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너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그 인간들 너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사기친 거야. 아주 대형 사기. 너 얼마나 힘들었냐? 어? 내가 너 힘들어했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안 풀려. 아무튼 제대로 마음 먹고 하자. 오케이? 가자. 저와 제 친구가 어디를 갔을 것 같으세요? 흥신소? 아니면 그 인간들이 사는 그 집? 저와 제 친구가 간 곳은 총 3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 놈의 회사, 2번째로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절, 마지막 3번째로는 상간녀가 수업을 나간다는 대학교였습니다. 저와 친구가 했던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남편 놈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뽑은 뒤 영정사진에 두르는 검은 띠를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대자보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과한 소음을 내면 분명히 경찰의 제지를 받을 테니 말이죠. 불멸의 신 서기호. 월급 주면서 미국 지사로 발령 보냈더니 거기서 상간녀를 만나서 위장 사망. 10년을 넘게 산 조강지처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죽었다고 저를 속였습니다. 서기호의 엄마, 남동생 재수씨 모두가 그를 도와 한 사람을 속였습니다. 위장한 납골당에 다녀왔고 위장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자 합니다. 저런 내용이 적힌 대자보를 저 한 장, 친구 한 장, 가슴팍 앞에 크게 매달고 그 자식 회사 앞에 서 있었어요. 챙겨간 노트북으로는 제가 시댁을 찾아갔던 그날의 모습을, 친구가 찍었던 그 영상, 그날의 그 영상을 틀어놨죠. 출근하는 모든 직원이 그 망할 놈의 거대한 영정사진에 놀랐고, 저와 제 친구가 들고 있는 대자보를 보고 놀랐고, 그리고 노트북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사람 개망신 줄고 작정했어? 야, 너 내가 좋게 말할 때 빨리 네 친구 데리고 가. 가라고! 나 니들 집안 개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여기에 이 꼴로 왔겠니? 우리 오늘 바쁘니까 말 그만 시키고 너는 가서 네 일이나 해. 아마 너 일 못하겠다. 아까 너희 팀 부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도 이거 보고 갔어. 나한테 묻더라. 자기가 아는 서기호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지. 아이고, 네 부장인가 보다. 얼른 전화 받아. 너 찾는 전화일걸? 아이, 너 정말. 예, 부장님. 제가 일단은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망할 인간의 회사 앞에 저와 제 친구가 나타난 지 30분 만에 그 인간은 저를 쫓아 내려왔고, 그러던 중에 상사한테 호출을 받아 후다닥 달려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어머니였던 그 정신 나간 여자가 헌신하는 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앞서 내용을 들으셨지만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정말 성격이며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있죠? 그런 사람이 절에만 갔다 하면 180도로 바뀌어서 그렇게 선인인 척합니다. 아직도 저와 제 친구가 그 전에 나타났을 때 기겁을 하면서 뛰쳐나오던 그 정신 나간 마녀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간녀의 대학. 여기가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대학가이다 보니 우리의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를 해준 덕에 활기차게 홍보가 되었죠. 그렇게 복수를 하면서 법원에서 그 자식을 마주하게 됐어요.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줄 알아? 우리 와이프 학교 수업 다 잘렸고 엄마는 지금 머리 싸매고 누워 계셔.
나는 또 어떤데? 나는 너랑 오늘 이렇게 법원에서 지지고 볶고 나서 내일 또 회사 징계위원회 가야 해. 알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추하게 노니? 어? 내가 추하게 놀았어? 입이 있으면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추하게 놀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는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안 민망하니? 추하게 논 건 너랑 네 집안 식구들이지. 너랑 너희 식구들, 니들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아직 받을 벌이 한참은 더 남았어. 알아? 창피한 줄 알아. 네 자식한테 창피한 줄 알라고. 걔가 나중에 커서 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애가 불쌍하다. 애가 무슨 죄야? 부모를 선택해서 너 같은 걸 만난 것도 아닐 텐데. 다른 건 몰라도 네 애한테는 죄인처럼 살아. 평생 사죄하면서. 자기네들이 저지른 거 그대로 돌려받는 건데 그걸 억울해하더군요. 그 인간들 저에게 호되게 당한 데다가 저한테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판결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저는 손해배상까지 받고 복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 한때나마 내가 내 편이라고 믿었던 그때의 남편이 죽었다고 받아들였어요. 법원에서 만난 그 남자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이고, 이야기를 적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적었네요. 저는 이제 글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거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